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었던 그 중공 대사 관련된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개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싱하이밍이라는 이제 주한 중공 대사가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앞으로 반드시 후회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라는 반응을 이제 발언을 했고, 이 자리에 아주 이재명이가 다소곳하게 옆에 앉아서 또 부국장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과 나란히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대한민국 제1당 대표라는 자가 이제 보였습니다. 정말 참 여러 가지를 시진핑도 아니고 중공의 총리도 아니고 그런 사람과 대사와 아주 나란히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 정말 참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중공 외교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싱하이밍이가 할 말을 했다 그런 이야기고, 한국 측이 이제 오히려 문제를 직시하고 한중 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주안점을 두라. 그러니까 한국 너나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예상했던 것이지만 철저하게 싱하이밍이 그 개인이 그 난리를 친 게 아니라 중공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공식적인 입장이다라는 점을 중공 외교부가 확인을 했고, 이제 문제는 카드는 이제 그 이른바 대한민국 현재 제1당의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 중공의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니 말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나머지가 어떻게 지금 이제 이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실추된 국가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이제 조선 지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은 정통 이제 한족 왕조들 이제 한나라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제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이제 한사군을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사군이 어디에 위치한 것이냐가 이제 말이 많은데, 어쨌든 직접 지배를 이제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고구려를 포함한 이제 우리나라 삼한에서 반발로 사실상 실패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요동 반도 이 전역까지 이제 중국이 손을 못 쓰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한참 후가 되는 이제 분열과 이제 통일을 반복하다가 이제 당나라 때 와서 이제 백제와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이제 웅진 백제에는 이제 옛 백제 지역에는 웅진도 돋고, 그 다음에 이제 옛 고구려 지역에는 안동 도읍을 설치해서 이제 이러저러한 또 직접 지배 방식을 이제 도모를 하다가, 워낙 당나라가 이제 당시에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에 당나라가 전성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대외적으로 팽창을 해왔던 시기라, 대표적으로 돌궐이라던가 이런 세력들의 토번, 현재 티벳이죠. 토번의 어떤 이런 세력들과의 또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이 동쪽의 요동 지역에만 이제 국력을 몰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부담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라 김유신 장군을 대표로 하는 신라군의 선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증가된 부담을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원래 신라와 약속한 것대로 대동강 이남의 이제 신라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대동강 이북 지역에도 이제 발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직접 지배는 사실 종식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원나라에 의해서 이제 고려가 이제 사실상 복속됨으로 인해서 직접 지배는 아니었지만 다르가치라는 이런 관리들을 이제 임명해서 이제 지배를 했다가, 이제 원나라가 멸망한 후에 이제 등장한 명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원과 같은 이제 어떤 직접 지배 방식을 이제 구상을 했지만, 명나라도 이제 북쪽에 이제 그 유목 민족들, 그 다음에 또 남쪽으로는 이제 일본의 왜구라고 대표되는 이런 세력들에 이제 아주 시달렸기 때문에 조선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조공 관계로 만족하면서 이제 간접 지배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청나라도 이제 큰 틀에서는 동일한 방식을 취했고요. 어쨌든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명청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면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는 500년을 보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편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그 직후에 태평천국의 난이 이제 벌어지니까 청의 이제 지배 구조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청나라를 이끌었던 청나라를 이끌었던 핵심인
만주족 엘리트들의 이제 힘이 약화되면서 이홍장 같은 이제 한족 출신의 관료 내지는 이제 태평전국의 천국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던 한족 출신들이 이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조선과 베트남에서 동시에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요. 특히 베트남은 이제 당시에 아주 뭐 영국과 1, 2등을 다투었던 서구 열강이었기 때문에 뭐 청나라가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베트남을 이제 프랑스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남은 것은 이제 조선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다행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이제 서구 열강들이 이제 조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직접적인 어떤 식민지를 경영하겠다는 관심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당시만 해도 아직 그 19세기 후반 이전이기 때문에 뭐 제국주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이제 그럴 만한 능력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방에서 러시아가 이제 등장을 하긴 해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청나라와의 어떤 조약으로 이제 한반도와 이제 영토를 맞붙게 되는데, 러시아는 이전 이후 이제 러일 전쟁까지 쭉 행태를 보면 만주에만 이제 관심을 가졌지 한반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구 열강들은 조선에 대한 직접 지배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일본만 상대하면 되는 용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나라로서는 조선에서는 베트남과 달리 좀 해볼 만한, 일본이 뭐 메이지 유신 등으로 뭐 국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지만은 만약 청나라하고는 워낙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이제 일본만 처리하면 조선에 대한 어떤 지배권은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1882년에 친정을 시작한 이제 고종 정권에 대해서 90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다가 이제 대원군이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고종 정권은 이제 1876년 강화도 조약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당시에는 친일적인 행태를 좀 보였었는데, 이에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청나라에서는 이제 일본을 저지할 절호의 기회였고, 이로써 이제 직접 군사적인 개입을 통해서 대원군을 납치하고 고종의 친정 체제를 지지해 줌으로써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 과정에 원세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원세기는 하남성 양성현 원채촌이라는 데서 출생한 지방의 유력한 호족, 아마 집성촌에서 태어났고, 이제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이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뭐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지 과거에서는 이제 2번 낙방하면서 이제 군에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추천이나 이런 식으로 입대를 했겠죠. 그래서 군에서 출세를 이제 도모하고, 특히 이제 1882년 이모군란, 그다음에 1884년 갑신정변에서 이제 일본군을 제압하면서 출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중국 근대사 전문가인 이양자 동의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조선이 자수적 근대화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외세에 예속되는 길을 걷게 만든 결정적인 인물로 이제 원세기를 지목했고, 그 당시 이제 1882년에 이제 임모군란이 발생하니까 청해 이제 수사제독 오장경이 이끄는 3,000명의 병력을 청나라가 파견했는데, 당시 이제 원세기는 이제 오장경의 막하, 그러니까 참모, 말단 참모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1882년에는 23살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1884년 급진 개화파가 일으켰던 갑신정변에서는 이제 원세기가 직속 상관인 오장경은 물론이고 당시 천국의 실권자인 이제 이홍장마저도 건너뛰어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개화파와 이제 일본군을 격파했고, 이러한 이제 공적으로 1885년 8월에는 사실상 총독과 다름이 없는 감국 대신이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 주재하면서 온갖 내정에 간섭하고 경제적 침탈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선 해관을 이제 중국, 지금으로 치면 이제 관세청 같은 곳이죠. 그 해관을 중국 해관에 통합 종속시켰고, 조선의 차관 문제를 낱낱이 이제 간섭해서 천국으로부터만 차관을 얻도록 했고, 전신 통신 분야의 시설도 천국이 선점, 독점토록 하는 것과 함께 천국 선박에 조선의 연해와 주요 강에 대한 독점적 운항권을 부여하는 등 경제적 침탈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급속하게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인천 등 개양된 이제 지역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버젓이 이제 밀무역을 이제 일삼으면서 이제 이를 단속하는 조선 관청을 습격하는 등의 아주 안하무인의 태도를 그 당시에도 보였고, 원세기 본인도 조선에 머무는 10여 년 동안에 3명의 조선 여인을 취해서 7남 8녀를 둘 정도로 군주에 못지않은 향락을 새파란 20대 때에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교수님께서 이제 이모군란 청일전쟁의 시기는 그야말로 날로 격화되는 세계적 제국주의 상황에서 조선에는 짧지만 자주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이 황금 같은 시기가 원색의 기막힌 간섭과 책동으로 유실되고 말았다고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에 제가 반박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원색이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고종과 민비 당시 이제 조선을 이끌고 있던 핵심 권력층도 원색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가를 개혁하고 외세에 대응할 생각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안위와 치부에 열을 올리던 시절이었다. 원색의 말로 이제 중국의 하급 관리가 중국 입장에서는 먼 오지인 조선 한반도에서 이제 한 몫을 챙겨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중앙에서 성공한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결과적으로 청일 전쟁으로 이제 조선에 대한 이제 청의 패권이 상실되자 다시 이제 중국으로 원색이는 사실상 쫓겨오게 되는데 이후 이제 원색이는 서태후 이제 붙어서 수구 세력의 어떤 합세해서 이제 이런 갖가지 개혁들을 이제 저지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결과적으로 견디지 못한 청나라에서 1511년 손문이 주도하는 신의 혁명이 이제 발생하니까 이제는 또 청나라를 배신해서 이제 신의 혁명에 가담을 하고 뒤늦게 가담을 하고 손문 등의 혁명 세력들이 이제 힘이 약하니까 이제 손문으로부터 이제 총통의 자리를 사실상 자기가 찾아간 후에 또 이후에는 손문을 비롯한 공화파를 배신해서 자신이 이제 황제에 즉위하는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일들을 벌였습니다만은 얼마 후에 이제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원세이가 조선에서 했던 역할들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삼국지연이 삼국지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황건적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유비가 이제 안희연, 현령이라는 벼슬을 이제 겨우 하나 얻었는데 이를 이제 감찰하겠다는 이제 감찰관 도구가 현을 방문해서 이제 유비 등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유비를 무시하자 이제 유비의 의형제인 장비가 이제 이 도구에 대해서 태형을 시간에서 때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이러자 이제 유비가 현령자 벼슬을 내 던지고 다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삼국지연이 소설에 있는데 소설에서는 이제 이 장비가 이제 이 도구라는 감찰관을 매질한 것으로 나옵니다만 실제 정사에서는 장비가 아닌 유비가 또 벼슬은 이제 현령이 아니라 이제 경찰서장격인 현위였는데 유비가 도구에게 태형 200대를 집행하고 그를 기둥에 묶고 관직을 버리고 나갔다는 것이 오히려 정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당시 이제 후한의 국내이긴 하지만 지방 이제 별것도 아닌 이제 중앙의 하급 관리가 지방으로 가서 이제 금품을 뜯어내고 그 금품으로 또 상납해서 더 높은 자리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행태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거의 그 뿌리가 2000년이 넘는다 그런 일들이 1880년대, 90년대에 조선에서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이재명의 이제 꼴을 보면서 정말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라고 지금도 떠받들여지는 송시열이 생각나는데요. 병자호란에서 좀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이제 명나라를 숙무하면서 유일한 정통이다라고 이제 송시열이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여러 젊은 나이이고 해서 병자호란 때 전투에 참전하였다거나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들의 병자호란에서 행적만을 두고서 자신을 키워준 반대파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을 키워준 이제 문화의 선배들까지 이제 뒤통수치기에 이제 몰두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은 이제 명을 정통으로 하고 청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시에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의 공식 문서에는 전부 이제 청나라 황제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거부한다는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제 벼슬은 내려매면 벼슬은 다 사직을 하고 사적으로는 이제 몰래 그것도 떳떳하게 한 게 아니라 몰래 명나라 연호를 사용하면서 벼슬을 내려 나가면 이제 맨날 사직서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벼슬은 없으면서도 암흑의 이제 권력자로 군림하면서 조선의 당쟁을 정말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당쟁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이제 조선의 지배층은 이제 공자와 맹자, 주자와 동렬이라 하면서 송자라고까지 동일한 대우를 하면서 떠받들기에 급급했습니다. 2023년 오늘 부패와 내정 간섭의 유구한 전통을 잇고 있는 중공.
그리고 여기에 비굴의 극치를 보였던 문재인, 이재명의 민주당. 끔찍하게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에 휩싸여서 내부 뒤통수 치기에만 몰두했던 송시열, 이런 사람들을 쭉 보니까 역사는 과연 발전하는 것이냐 반복되는 것이냐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